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전격 청구했는데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선택은 결국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결정?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여러 사유와 재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검찰의 발표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어떤 그 의혹의 중심, 다시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게이트의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는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의 제 원칙에 예. 부합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서도 고민을 했으나 다시 말하면 그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발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은 어떤 거였을까요, 과연?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은 미리부터 인식하고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며칠 전부터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 법과 원칙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방향은 영장 청구 쪽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 경우에 예. 그 후폭풍 검찰이 감당해야 할 무게라든지 예.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염려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촘촘하게 수사 예.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고 그랬을 것으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어디까지 또 증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고민했다.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자,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 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수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러서 이제 수사를 하고 나서 예. 15일 후에 다시 소환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 영장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경우는 6일 만이거든요. 6일 만이요. 예. 근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사실은 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뇌물죄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그렇게 상황이 수사할 것이 많았던 것은 아닌데도 예. 한번 고려를 하는 숙고를 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예. 시간을 좀 이렇게 뒀다고 봐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빨리 청구할 수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쩌면 또 그만큼 또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예. 본격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도 또 다르게 다른 공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구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론이 말이죠. 상당히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봐서 시간적으로는 뭐 늦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그 고민한 만큼 하고서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며칠을 오히려 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예. 소환 조사 6일 만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무래도 대선 일정도 감안을 했을까요? 예, 대선 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겠죠. 예. 한 개씩 따져보면 지난주에 소환한 이후에 이제 기각시킨 그 과정들을 보고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검찰은 방향은 정해놨는데 시점을 계속 이 택일하는 것만 남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도 지난 주말 집회에서 친박 집회가 상당히 그 힘을 잃고 그다음에 대거 이탈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던 예.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사회 갈등이 생각보다 크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하나를 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의 문제였겠죠. 계속해서 72, 73이라는 박스권에서 구속 수사하라라는 예.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23, 24%에서 불구속 수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이 흐름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흐름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구나라고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문제입니다. 4월 14일부터 16일 동안 후보 등록을 하고 17일부터 5월 9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점 이전에 이 구속 수사하는 게
대통령 선거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이슈가 집중될 수 있고 대통령 선거를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검찰이 그 고려를 하지 않았겠냐. 그 예측건데 그러면 재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재판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대통령 선거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과 내 있어서는 대통령 선거에 그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시키고 그 전후로 신명 처리와 그다음에 재판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의 어떤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먼저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의 수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네. 어떤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어떤 공범 예를 들어서 뭐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할 텐데 일단 어떤 거를 가장 크게 봤을지 제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구속을 시키는가 여부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소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이라든가 뭐 도주의 우려. 결국은 이제 구속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신병 확보를 위해서 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만약에 도주하고 또 수사에 나오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일정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을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13개나 되고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뇌물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범죄 혐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은 뭐 익히 인지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뭐 삼성동 자택에 있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뭐 주거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뭐 주거가 일정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범죄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속의 예. 그 필요성을 따질 때 예. 중대성은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게 되면은 혐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이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명분은 다시 말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만약 그랬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좀 했다고 봐서 뭐 안 할 수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러지 네. 않은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예. 그것이 오히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헌법의 제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범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 이런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번에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요. 사실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까지 당한 마당에 예. 뭐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동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헌법에서 우리가 그 천명하고 있는 제 원칙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고 역시 또 귀족 뭐 신분이 높은 사람 또 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법망을 피해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구를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그 21일 검찰 조사 때 네.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해서 시인을 좀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좀 어떤 그 청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뭐 수 있는 전혀 부분인데.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허.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요.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청구를 안 하는 수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예. 자, 보통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15일 뒤에 영장이 청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6일 만이니까 좀 더 네. 그때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인데 네. 당일에 그때 당시엔 당일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이후에 이제
절차를 저희가 짚어본다면 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될 텐데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각할 것인지 영장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심사 일정은 저희가 언제쯤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95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군요. 예, 없어가지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죠. 그 당시는요. 근데 지금은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것이 1997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그것이 있어도 난 받지 않겠다 해서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정확한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구속을 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법원에서 신문을 해보는 절차를 영장 실질 심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그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을 부르죠. 물론 이제 변호인도 대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거의 직권으로 말이죠. 변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양측에서 물론 주장은 하지만 그거보다는 영장 실질 심사는 거의 직권적으로, 직권이라는 말은 판사가 직접 물어보고 하나하나 챙겨보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저번에 이재용 뭐 부회장이라든지 영장 실질 심사를 했죠. 예. 예. 자,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이후 신병 처리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구치소로 언제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예. 그 날짜가 정해지면 말이죠. 예. 법원으로 출두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그쪽으로 오라래 가지고 거기서 만나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마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 먼저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대기하다가 예. 법원으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검찰이라든지 또 변호인단이라든지 같이 이제 호송차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그때도 이제 호송차로 이송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칙대로 한다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저번에는 법원에 나올 때 그 경호처에서 그 제공한 그런 어떤 차를 가지고 차량들, 예. 그렇게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검찰에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만약 네. 검찰이 출두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경호처에서 제공한 그런 승용차로 올 것 같고 거기서 법원으로 가는 거는 호송차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실심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한 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이 시각 박 전 예.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상황 지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신데요. 지금 우선은 뭐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희가 뭐 상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였죠. 첫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불승복의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깔끔하게 승복했었을 때의 여론은 또 바뀌었을 거다. 두 번째, 검찰 입장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시인을 했었으면 예. 증거인멸이라는 이 표현이 안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여론이 일정 정도 유연해졌을 수 있었다. 예. 이런 측면을 하나를 짚어보고 두 번째는 예. 앞서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검찰이나 대한민국 법원이 종종 보였던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았던 사실들,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 소환 이후에 그 기가 조치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 검찰은 한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나. 첫 번째, 권력 공백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들과 정치적 사법적 원칙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내부에 그 고민들이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공수처의 신설 문제가 정권 교체 이후에 대부분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즉 기소 독점주의가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경찰에게 수사권 독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들도 있고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검찰 조직의 축소와 권한의 위축들이 불을 보듯 뻔할 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판단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여론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73%에서 아주 공고하게 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찰이 고려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심각하게 한 부분만 좀 짚어봐야 되는 예, 게 예. 검찰의 태도가 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향을 축소시킬 수도 있었는데 예. 가능한 이번 그 결정은 검찰의 이번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네. 결정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주목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고심했던 사람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본인을 임명한 분을 다시 본인이 네. 구속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부분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법의 어떤 그 심정이 아닌 사람의 예.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고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과거 같으면 아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나를 임명해 준 분을 이렇게 또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그래서 더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고민한 거 6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것도 어쩌면 사실은 지난주 말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주말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 정신이라든지 또 법치주의가 이렇게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은 뭐 김수남 검찰총장이 뭐 그 법의 예. 마음 이걸 예. 따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말이죠. 네. 법의 마음을 따라서 청구를 했다. 정말 이렇게 법과 봅니다. 원칙에 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나서 옷을 벗을 거다. 네. 그래야 가장 사심 없는 모양새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번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퇴임을 하면서 한 말이 법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그 고민스럽고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롭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스럽고 이럴 수도 있지만 법대로 하면 예. 장기적으로 이롭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본인에게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고서 또 뭐 물러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로운 행동을 한 것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또 한번 예. 생각해 보아야 저 합니다. 말씀을 네.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회의 규범을 이야기를 할 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나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했는데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되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예.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그 법 의식이 그 집행하는 자나 집행받는 자나 그 올라왔느냐 예. 있는 측면들 그다음에 공과 사는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 풀어냈다고 봅니다. 네. 법 앞에서 많이 당연히 평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를 그 설파했고요. 또 하나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공직자는 적어도. 라고 할 때 공직자가 적어도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 앞에 보여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번 검찰총장의 결정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도 예.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실은 법불악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비작한 말인데요. 네. 법은 뭐 돈이나 또는 뭐 귀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요. 네.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그 정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는 조금 정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11월에 검찰 1차 조사 때 검찰이 보여줬던 아주 정치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과 눈치 보는 모습 그리고 오늘 결정하는 구속 결정 이런 부분들은 너무 천양지차였다. 당시에는 법 앞에서 많이 평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라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예. 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특검에서 검찰에서 얘기한 그 청구에 대한 그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 부분이었는데요. 삼성동 청와대에서 사저를 옮긴 이후에 검찰 조사 이후에는 삼성동 사저에만 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뭐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공범들 소위 여기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공범들과의 공모에 의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말맞추기 말이죠. 네. 이 말맞추기를 하면 상당히 수사 야중에 재판에 그 어떤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지금 그 면회조차도 지금 법원에서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고 뭐 이런 네. 것도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자택 안에 있는데 뭐 증거인멸이 더 이상 어렵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전화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거기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지시를 그, 한다든가. 지시라든지 예. 메모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기 나름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혐의만 인정을 했더라면 수사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자, 부분도 초기에 음. 최순실 씨를 그 구속시킨 이후에 특검에서 최순실 씨에게 그 조치를 내린 게 있죠. 전화나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치소 내에서 김종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을 못하게 하고 하면서 뭐 완전히 차단시키고 고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구치소 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입맞추기가 충분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그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받고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을 건넨 공여자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의 수사 내용을 거의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특검에서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제 지난주 소환 조사 때 좀 어느 정도 부분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뇌물죄 부분 말이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봤지만 원래 검찰 특수본 1기에서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봤었죠. 예. 이 부분을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정리할지가 지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롯데면세점 대표를 불렀었거든요. 예. 그리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어떤 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뇌물죄 부분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혐의만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하자면. 범죄 사실만 해도 그렇죠. 12개가 다른 되죠. 것도 많이 예.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뇌물죄를 그렇다고 빼놓기는 이것이 가지는 어떤 그 파괴력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것을 뺐을 때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의적으로는 뇌물죄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나서 가사 뇌물죄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물론 전격적으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부분을 삼성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이걸 빼고 그냥 뇌물죄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삼성과의 관련해서 이 뇌물죄를 바로 적시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뇌물죄 아니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들어갈지 이걸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영장 실질 심사 1차에서 기각이 되고 2차에서 이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용 그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인데 뇌물 수수자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그 상정한 구속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뇌물 수수자로서의 그 이 지위가 그 변경될 수 있나요? 뇌물 수수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네.
그 박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면 그건 뭐 얘기는 간단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최순실과 정유라가 받은 돈을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여러 정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법원의 고민일 것이거든요. 또 하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3자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과연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시가 가지고 자기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으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저 법인의 돈을 줘라. 이렇게 해갖고 영향을 끼쳤다면 제3자 뇌물자금죄가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정유라와 최순실이 받은 건 이제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받은 것은 삼성으로부터 그거는 제3자 뇌물자금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특검이나 검찰은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다만 박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엮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하고 최순실을 뭐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 말을 박 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런 말의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빼도 박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네. 그러니까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말할 수 없고 어떤 법률적 판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거를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저희가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박통 측에서도 확실한 증거 있느냐 내놔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특히 특검이 굉장히 그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삼성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삼성하고 3번을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났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만난 것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그 혁신센터라고 하는 데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만나가지고 뭐 좀 말 좀 사주고 승마협회 회장단을 맡아달라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2015년 그 7월 25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 만나가지고 왜 그 안 도와주느냐, 정유라 좀 좋은 말 좀 사주고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오고 간 말이 바로 이제 뭐 경영권 승계니 예. 이런 얘기.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이 오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번이 이제 그 해를 넘겨서 2016년 2월에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그때 장시호 도와주는 거라든지 내지는 정유라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든지 이런 말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상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1,000만 주, 500만 주 줄여주는 거 있어요. 예. 삼성 합병한 다음에요. 뉴 삼성물산에서 주식수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준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분에서 서로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가성 얘기가 있었고 예.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하나가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였는데 네. 그것이 바로 독일에 가서도 127회인가요? 박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포폰으로 500몇 570회인가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계속하면서 하루에도 뭐 10번씩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거죠. 예. 그렇게 여러 번의 전화를 왜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순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최순실의 보고에 의해서 내지는 공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입증되는 정황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될 게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구속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법원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제 발부가 돼야만 구속이 되는 맞습니다. 걸 텐데요.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이제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부분은 그 전에 앞서서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이틀 예. 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후요. 오늘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내일 모레 영장 아까 속보로도 29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27일 맞죠? 예. 예, 내일 모레 그러면 영장 실심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로 출두를 해서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가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는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예. 예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늘 그 혐의가 충분히 예. 입증됐다고 봐요. 검찰은 뭐 그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또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결국 법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볼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구속의 사유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는가. 그래서 저번에 볼 때 왜 영장을 기각하고 그럴 때는 예.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장 판사가 한번 기각했었죠. 예, 이재용 그런 적 있죠. 부회장에 이재용 부회장 대해서. 같은 경우도 한번 기각하면서 예. 현 시점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가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네. 과연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만 하는가 구속을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재판에 잘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네. 또는 뭐 1심에서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그때 가서 구속을 시켜도 안 넣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보통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요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또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시킵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죠. 13가지나 있으니까요, 일단. 네. 그다음에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속시킬 가능성이, 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영장 이렇게. 발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이제 그 판사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양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 양심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지금 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아마 여론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예. 이제 구속 지지 반대 측의 과열 양상 또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실제로 출석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출석을 강제로 했지. 출석을 해야 되는 예. 건가요? 어떤 아닙니다. 안 건가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번에 아마 정호성이라든가 안 나왔었죠. 그래도 안 나왔었죠. 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궁금한 건 그 뭐냐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변론을 그러니까 난 죄를 인정한다는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나요? 안 나오고 나오면 사이에 있어서? 불리하죠. 그렇습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안 나오는 경우는 하나는 포기하고 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그 또 나가서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여론 어떤 카메라 플래시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판사가 기록만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네. 근데 영장실심사를 하는 이유는요. 이 피의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웬만하면 구속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얘기한 것이 과연 맞는가를 법원에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나가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어떤 성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피의자에게 주어진 예. 하나의 그러겠네요. 권한이고 방어권을 예.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와중에 또 차병진 새누리당 의원이 오셔갖고요. 인사를 좀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1시 한 반쯤이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차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승희 씨를 만났어요. 네. 근데 노승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그 K재단 미르재단에 모금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문서, 그런 문서, 청와대 VIP가 체크한 그런 문서를 자기가 검찰에 증거로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 어떤 그 이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된 일종의 광요 이런 죄는 구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검찰이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남은 문제는 있죠. 과연 이제 이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노승일 씨 얘기로는 미실현 이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독일의 그 정유라 씨 말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어떤 의논해서 일정의 뇌물을 제공한
그런 증거가 자신이 독일에 가서 구체적으로 목격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부분적 증거들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K재단, 미르재단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여부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검찰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법원의 판단은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법원도 지금 상황에서 여론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예. 여론을 먼저 보기보다는 법리와 증거를 먼저 볼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구속영장도 따라서 검찰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기를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면 그런 그 구속영장의 내용에 의거한다면 법원에서도 실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예. 5월 9일 조기 대선을 고려해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좀 대선 후로 미룰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면 이제 각 당 대선 후보 윤곽도 나올 테고 이제 17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여러 가지 고려 중에 그 주요한 고려 하나가 이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지금 일정을 보면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예. 17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하면요. 어쨌든 이번 달이나 적어도 4월 첫째 주에 신명 처리를 해야 이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이슈로 예. 그 전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이슈가 살아 있으면 저 이슈가 훼손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질의 검증과 그다음에 정책의 검증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이 그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정책과 그다음에 자질의 검증을 잘못했었을 때 한 예. 국가가 받는 피해는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동감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집중하고 언론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검찰총장이 이런 그 조기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 속에서는 이런 그 예측이 나오는 것 또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네. 차 의원님,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에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좀 흘러나왔거든요. 앞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해 보십니까?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쪽에서 의외로 좀 맥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요건들이 상당히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를 안 했을 겁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오늘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검찰이 좀 고민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쯤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축해 하는 것이고 실제 따라서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된 이후 한 30분 동안 제가 오면서 각계의 반응을 체크를 해보니까 예. 오히려 그 청와대나 또 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뭐 솔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너무 검찰에서 증거가 분명하니까 예. 승부가 영장을 기운 청구 게임으로 아닌가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런 생각들을 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유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파장이 없을 것으로 좀 아하.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을 받아서 파면될 때 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주의는요 굉장히 성숙해 있고 그리고 법치주의도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저는 사실은 산업화 민주주의는 거쳤지만 법치주의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네, 여태까지. 유전 문제라든지 네. 뭐 그렇죠. 무전 예. 유죄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아마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법치주의도 좀 굉장히 정착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불행이고 또 나아가서 뭐 나라로서도 좀 뭐 불행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든가 또 뭐 대선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크게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검찰 조사 때도 그랬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오게 되는 경호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똑같습니다. 저번에 그 검찰에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서 검찰청으로 먼저 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우는 경우대로 그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뭐 가깝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호송차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또 그때대로 이제 경우는 뭐 경우대로 붙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심사 임하고 있다면 그 밖에서도 경호원들은 경호를 하면 될 것이고 예. 그때까지는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모레로 한 이유가 내일로 하지 않고요. 법원과 그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경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때 검찰에서도 말이죠. 그 박 전 대통령이 출두할 때 검찰청에 굉장한 그 경호 문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검찰청 전체를 갖다가 탐색한다든지 탐지하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거기 있던 차를 모두 내보낸다든가 예. 그다음에 피의자라든지 일반인들도 부르는 것을 소환하는 것을 조정한다든가. 근데 법원도 이제 그것이 필요한데요. 법원은 검찰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검찰이야 그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도 많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재판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영장 심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지 않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 전에 검찰 수사나 또는 특검 수사 그리고 헌재 재판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이렇게 그 옆에서 관측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부분들의 어떤 대검찰, 대수사 전략이 실제적으로 그 어떤 일정한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 국민과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법리, 증거 이것에 따라서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가는 그런 식의 전략인 걸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 때문에 이제 변호인 내부에서도 사실은 서로의 이견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런 전략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장심사 현장에도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아까 이제 됩니다. 강신업 변호사 얘기로는 이제 나가지 않는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그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 법정에서 최후의 일전을 하는 것 이것을 아마 그 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뭐 거의 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금방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그 체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가는 것인데요. 저는 그 7시간에 걸쳐서 말이죠. 꼼꼼하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살폈거든요. 그걸 보면은 다투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범에 가까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검찰이 또 여론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도 내가 그렇게 뭐 사익을 추구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에 나가서 그것을 소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 언론들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들, 선동들, 태극기를 두르거나 그다음에 장외에 서서 선동하거나 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 자체를 회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피했던 이유가 뭘까? 말 그대로 차고 넘치는 증거에 대한 속수무책이었고 사실상의 법리 논쟁의 포기였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후에 법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 또한 상당히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네.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부재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그 법리 논쟁이나 법정 공방 자체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후에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법리 논쟁을 포기했던 것처럼 법정 공방 또한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 희생양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으로써 이후에 정치적 제기나 자신들의 그 이 집단들에 대한 제기들을 그 꿈꿀 수 있는 것. 요것 하나만 남겨놓고 법정 공방은 저는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전략적 미스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무 중대해가지고 법리적 논쟁이라든가 사실적 투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예를 들어서 그분 생각입니다. 어떤 뭐 부끄러움이 없는데 예. 왜 내가 탄핵을 당해야 되고 파면을 당해야 되고 이와 같이 탄핵 소추까지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까지도 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그렇다면 변호인단이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가지고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리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상하게도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변호인단마저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그 정보를 줬다, 사인을 줬다. 다시 말해서 기각이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태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알렸고 예. 박 전 대통령이 역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이것이 결국은 패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근데 그것을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서 상당히 좀 하나하나 설명을 소명을 하더라고요. 하고 전부 다 반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 걸 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그다음에 7시간 반에 걸쳐서 조서를 갖다 꼼꼼히 살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믿지 않겠다. 말하자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든지 정면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최순실의 태블릿 PC 2개, 예. 그다음에 그 정호성의 노그 파일, 예. 그다음에 안종범의 수첩. 예. 이 세 가지는 아까 앵커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고 부인하고 회피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이 증거를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명해내느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남기는 건데 이 세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를 무슨 논리로 돌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 전문가들이 이 논리를 개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상 이 형벌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희생양으로서 남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차 의원님도 유죄는 인정하되 어떤 형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도 확인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2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고의든 어떤 고의가 아니든 간에 실제 미르재단 K재단과 관련돼서 모금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 예. 또 하나는 그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하도록 했다. 네. 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과연 이제 그 최순실이 그로부터 사익을 취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제 헌재 그 판결 요지에도 나오는데 예. 미실현 이익으로 나옵니다. 했었을 수도 있다. 미실현 이익. 예. 자, 이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법리 공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겠네요. 왜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부에서도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소위 말하면 불법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미실현 이익을 과연 진짜 뇌물을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또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이제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재의 법 해석, 법 국민 감정과 관련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네. 분명히 30년 전에는 혹시 뭐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반대 공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리 공방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다만 네. 이제 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단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제 밖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분명히 그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전부 부인하자라는 것이 한쪽 흐름이었다면 또 다른 흐름에서는 일정한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 과거와 현재 시간에 있어서의 그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는 걸로 저는 제가 읽히고 있습니다. 네, 법리 공방 관련 얘기에서 이제 최순실 사익 추구 여부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불법의 어떤 형평성, 역대 저기 뭐 정부는 안 그랬느냐. 이 부분을 법원 과연 뭐 참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뇌물죄는 뭐 꼭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수하고 요구하고 약속하고 준다고 약속해도 뇌물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실현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불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받아서 썼느냐 아니면 말만 왔다 갔다 했느냐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자, 위법하고 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이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은 자는 뭐 이런 식으로요. 뇌물을 받을 것.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에 어긋나야 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게 예를 들면 위법하지 않은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 구성 요건에는 해당해도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 있어야만 유죄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인가 아닌가만 따집니다. 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만.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범이 있고 왜 종범이 있잖아요. 그 주범은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 재질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범은 더 가벼워서 이 형량도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불법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형평성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범도 다시 말해서 심부름한 사람도 구속이 됐는데 그 시킨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면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나 내지는 형량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은 참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 부분도 참작이 좀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전 정부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건 처벌했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이 잘못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형량 문제가 이제 그 주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형 10년 이상의 특정처벌 가중법 이 부분 이제니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검찰 청구에서 뇌물죄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10년 이상의 그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각 나머지 12가지의 형량까지 그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그 법정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이러한 특가법 위반 부분은 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는 그 격렬하게 그 저항을 할 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는 만약에 특가법이 빠졌었을 때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형량은 강 변호사님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예 특가법이 들어간다면요. 뇌물죄. 그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1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빠진다고 그럴 때는요. 예. 이제 죄가 여러 개잖아요. 죄가 여러 개면 그걸 예. 경합범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중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무거운 게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 또 뭐 7년도 있고 뭐 상한이 말이죠.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무거운 거에 2분의 1을 더합니다. 법정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15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5년을 선고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이제. 그래서 법정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법으로 감경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장년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감경을 2번 해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법정형이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얼마를 선고할 것인가. 예.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감경 사유를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참작을 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말이죠 뇌물죄만 빠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그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뇌물죄가 가장 형이 중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국민 법 감정과 실제 법리 판단과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뇌물죄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하고 이 법률가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일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따진다면 뇌물죄가 맞지, 그 뭐 따질 게 뭐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법에 딱 맞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최순실이 정유라가 받은 그 돈을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럼 동일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모가 있으면 돼요. 그 공모를 해가지고 야 이렇게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구자로 꼭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공모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모가 이제 얼마나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은 제3자가 받은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예. 또. 그래서 법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인이 받은 거는 이거는 뭐 문화융성, 뭐 창조경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네. 이게 왜 내 사익 추구냐? 이걸 내 사익 추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통치행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뭐 꼭 통치행위라는 말을 안 하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넓은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익만 추구한 것이라면 정말 사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거를 뇌물죄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뇌물죄가 빠지게 된다면 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뇌물죄를 빼도 12가지의 범죄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권 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있는데 그럼 이런 범죄들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뭐 10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 같은 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공무상 비밀누설 같은 건 5년 이하의 징역이고 뭐 이런데요. 물론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누적주의를 취하지 않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10개의 죄면 전부 더합니다. 10 플러스 5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누적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은 왜 징역 1000년, 뭐 징역 500년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징역 100년 이런 거 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아까 가중주의라 해서 제일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무거운 죄가 10년이라면 그 2분의 1이 되면 15년 안에서 되는 건데 여기서 15년 안에서 된다는 말은 징역 1개월 이상 15년까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1개월 이상부터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15년까지 이런 안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15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제 감경할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징역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온다면 그 집행유예도 가능한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징역이 5년이 나오면 집행유예는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검, 검찰 등이 수사한 날짜가 150일 정도가 넘죠. 그 수사량이 4만 5천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그 수사한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 저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량 결정의 중요한 여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45,000페이지짜리를 다 본 사람은 검찰과 특검과 헌법재판관 빼고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누구도 현재 언론과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본 내용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예단한 것은 좀 금물이라고 보이는데 예.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양 소장이 양 박사가 정호성 녹취 파일이나 안종범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사실은 스모킹건은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노승일 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상당한 그 정치적 입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치밀하게 추적을 했는데 치밀하게 추적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뭐 특검의 그 수사 발표도 111페이지짜리 몇 번을 읽고 또 헌재의 결정문도 98페이지짜리 몇 번을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던 내용을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정도면 구속되겠다. 네. 그 구속의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K재단 미르재단의 모금과 최순실의 관여에 대해서 지시한 흔적이 있다. 이거는 사실 구속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얘기되는 이제 뇌물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제가 파악한 바로 바에 의하면 특검의 그 수사 발표문이나 그다음에 헌재의 그것도 결정문에는 이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 지갑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모의를 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최순실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내용에 관한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인 게 헌재에 의하면 최순실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다라는 구절이 그 내용의 전부인데 부당한 사적 이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부당한 사적 이익을 과연 그러니까 예컨대 K재단 미르재단에서 최순실이가 따로 돈을 뺐느냐 내지는 최순실이가 K재단 미르재단의 어떤 그 사실 페이퍼에 불과한 가짜 그 용역서를 제출해서 거의 뭐 내용 없이 돈을 받아냈느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헌재가 말하는 부당한 사적 이익이 뭔지는 현재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검과 검찰과 헌재 재판관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예단할 수 저는 없다고 보고요. 구체성을 띠지 않는 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라. 그런 정도 가지고는 과연 그것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당한 사적 아까 얘기했던 이익을 취할 정도로 공동지가 가진 증거를 내라. 예. 그렇게 이제- 되면서 아마 저는 공방이 많이 예상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예단과 추론 또는 예측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그 차명인 전 의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예측하고 추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예.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거든요. 그 발언 중에 우리가 듣고 본 증거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빙산의 일각 중에 상당 부분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태블릿 그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 그 다음에 정호성의 녹음 파일, 안종범의 수첩 정도인데 지금 차 의원이 이야기했던 노승일이 말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그 증거물을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또한 차고 넘치는 증거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네.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드러난 증거 정도로 그리고 언론에
특검이나 검찰이 브리핑한 증거 정도를 가지고 뇌물수수에 대한 영역을 계속해서 따지고 그게 10년 이상으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집행유예에 떨어질 건지 유죄가 될 건지 무죄가 될 건지 이 추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차고 넘치는 증거물이 도대체 뭘까? 그다음에 정호성의 녹음 파일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부분. 안종범의 그 56건의 수첩 중에 일부만 공개됐다는 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수첩. 예. 이 부분들 또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검찰과 특검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마저 실질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훨씬 더 많을 거다. 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양 선생님 말씀에 차고 약간 넘치는 증거, 예, 약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대해서. 예, 예.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혹시 거기서 뇌물죄를 인정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만 안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증거들을 검찰에 갖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야 뭐 사실은 수사에 직접 한 사람도 아니고 수사 임한 어떤 객체도 아니니까 알고 있는 것이 한정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는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든지 상당한 어떤 자신감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리고 특검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을 전격적으로 뇌물죄로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증거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사실은 뇌물죄라고 해서 모든 증거가 뭐 100개가 다 있어야만 그 뇌물죄가 성립하고 예를 들면 뭐 70개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을 뇌물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으면 혐의가 소명되고 증명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속영장에서는 그걸 소명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증명의 차이는 뭐냐면 소명은 어느 정도 되면 되는 것이고요. 증명은 거의 7, 80%, 8, 90% 되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증명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유죄가 될 때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 이 얘기는 유죄라고 볼 만한 그 어떤 심증이 예. 8, 90% 적어도 7, 80%는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좀 이 소명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 이 청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발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소명이기 때문에. 네, 재판에 갔을 때 증명이 될 것인가. 예. 그것도 저도 양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상당 부분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로 봐서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강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봅니다. 얘기는 스모킹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딱 쥐고 있고 네. 법원에 가서 딱 터뜨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이번 이제 구속영장 청구 이 발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가 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일부 내놓을 것이고요. 어쩌면 다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심사 입장 심사할 왜냐하면 때, 예. 대통령이 지금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가진 것을 안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 아마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럼 그것이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대 앞으로의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에는 어떤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제 3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이제 기록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국격 논란이 계속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격 논란을 이제 보수 언론들이나 그 보수 정당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구속 수사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는데요. 오히려 정말 국격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한다면 그 사회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한가, 그다음에 법 앞에서 누구든지 평등한가, 그리고 공사는 구분되는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귀천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격 논란을 이제 크게 불러일으켰던 과정인데, 국격 논란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 받는 걸 보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 받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는 구속시켜서
재판을 받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것이 법 앞에서 평등한 만인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들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대통령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그리고 보수 정당이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재범, 삼범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없는 일벌백계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의 동정 여론을 자꾸 자극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는 법 앞에 반드시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 상식과 원칙을 교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아주 불편한 문제 제기였다. 그런 문제 제기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봤죠. 네. 예. 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차 의원님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 그렇죠. 이미 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쨌든 또 여자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역사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하여튼 이번 과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교훈을 남긴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교훈은 뭐냐?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네. 위임하지 않는 권력은 그야말로 대통령, 국가 원수도 행사할 수 없다. 네. 과거에는 실제 저희 세대까지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은 거의 선출된 군주가 아닌가.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묵시적 동의가 다 있었어요. 예. 지금 사실은 탄기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분명히 이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계기로 해서 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한은 실제 대통령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국민이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정치 행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남겨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걸작 발명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법치주의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상당히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위험을 분명히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의 경우에 사실은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현직 대통령을 단순히 혐의만으로 탄핵을 결의했고 탄핵을 결정한 것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탄핵 제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원에서 상원에 겹칠 때 하원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검사가 개입해서 그 증거를 검사가 수사한 증거를 하원에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하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예. 또 상원에서 결정할 때도 그 결정 과정에 책임자는 대법원장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에 법치가 반드시 개입돼야만 그 방향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한 번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단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치주의가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개입된다는 그런 이 조항들이 없었어요. 예컨대 국회에서도 결정할 때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안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봐서 이번에 이제 좀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드시 좀 법치주의적인 그런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탄핵이 남발될 수 있고 예. 탄핵 자체는 그것이 어떤 그 나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교훈으로서 예. 새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혐의만으로 탄핵을 했다.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혐의만은 아닐 것이고 거기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기록이라든가 또 뭐 국회에서 이제 소추위원단이 낸 증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차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그 유무죄가 판단되기 전에 예. 법원에서 이제 그 탄핵 심판이 먼저 나다 보니까 혹시 그 어떤 지금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과연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파면 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사실은 정치적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같이 묻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따로 우리가 뭐 상하원 제도를 두어서 그렇게 미국처럼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결정문도 작성을 하고 예. 또 심판에 임했다라고 봅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형사재판과는 또 차이가 있고 헌법소 네. 의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맞습니다. 헌법소 의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이 유무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헌법을 수호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수호할 의사라든지 그런 어떤 책임 의지가 보이는가. 근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